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앵그리 블루 집회를 6월 21일 날 예고해놓고 나니까 그동안에 막 이렇게 안 하던 일들을 정권과 한국당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앵그리 블루 집회에서 나올 주장들, 이런 것들이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손혜원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어제 부동산 투기가 사실상 맞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21채를 몰수하니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사실상으로 문 정권이 손혜원과 거리를 두는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왜 손혜원을 부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해온 것은 뉴스 브리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손혜원이 유튜버 등을 고소하니 어쩌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뉴스 브리핑은 왜 손혜원을 지금 사건이 벌어진 지 5달이 되어 가도록 조사하지 않느냐고 아주 그냥 그때 수십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3일 왔다 갔다고 발표하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그리고 사실상 부동산 투기를 인정했습니다. 자, 어제 한국당이 유기준 의원 등 한국당의 대북 제재 특위 TF에서 검찰을 방문해서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해경청장, 관세청장, 그리고 에너맥스라고 하는 지금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실린 석탄의 주인을 고발했습니다.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 석탄 밀수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회의를 해서 축소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에 관여된 혐의로 고발하고, 해당 회사는 이 남북교류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까지 한국당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 석탄 밀수나 정제유 불법 환적, 대북 밀무역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재철 의원이 한번 이야기하고 유기준 의원의 TF에서만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당의 공식 입장은 이 부분에 정리하지 않은 채 유기준 의원의 TF가 6월 21일 날 지금 뉴스 브리핑에 앵그리 블루 집회를 앞두고 이제서 고발함으로써 6월 21일 집회에서 한국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여론이 국민들에게 확산될 것을 두려워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집회가 지금 이 석탄 밀수나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한 규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검찰이 지난주 월요일 날 앵그리 블루 집회를 앞두고 우리들 은행의 불법 대출과 관련된 신모 여인 측에 의한 사문서 위조 대출을 받는데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을 연대 보증인에서 신한은행이 빼주는 부분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 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느닷없이 발표하면서 그 사건과 관련된 양정철 등 현 정권의 실세들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한 언론은 이 윤지호의 기획 입국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뉴스 브리핑에 황장수 씨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앵그리 블루 집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집회하기도 전에 지금 정권과 야당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집회를 하지 않고 여야의 대중들이 그냥 좌파 우파라는 성향에 나눠서 그냥 줄서기만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야말로 한국 정치를 가지고 노는 거지요. 때로는
둘이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담합하기도 하면서 적당히 그냥 가지고 노는 이런 양상으로 가려고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야말로 일반 평범한 중산층이나 서민들 요구하고 관련 없이 이들은 어느 정권이든 그야말로 기득권의 이해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네이버의 오너인 이혜진이 어제 한국 경제를 비판했는데요. 내 좀 우스웠습니다. 이혜진만큼 한국 경제의 덕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이버야말로 오프라인에서 되던 모든 사업들, 부동산부터 무슨 물건 판매부터 식당까지를 다 갖고 와서 네이버 안에 집어넣은 문어발식 재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 생태계가 네이버 오너가 그걸 말할 위치는 아니지요. 오프라인에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라든지 대기업 재벌의 어떤 사업에 대한 제재가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재벌들에 대해서는 좌파 정권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위치입니다. 어제 이인실 경제학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공유경제와 원격어루를 빨리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는 한국당이 더 찬성합니다. 인터넷 은행이요. 한국당이 지금 무슨 당 내부에 대전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경제 화두를 가지고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제가 좀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언제 한국당이 경제에 대해서 집권할 때 그야말로 신경을 서민들에게 중산층에게 썼느냐. 한국당의 경제나 보수의 경제가 부동산 가격 올리고 대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물론 대기업이라도 성실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은 오늘날 한국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은 대기업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끼리 모인 정경련 이런 데서 민노총 해체하라고 용기 있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민노총과 적당히 해주고 짜고 놀고 그리고 해외로 진출 대부분 해버리고 국내에는 민노총 노조원 일자리만큼만 놔두고 있는 게 한국의 대기업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내의 근본적인 제조업 생태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진짜 주장한 적이 있어요? 맨날 하는 소리들 보면 상속세 인하해라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규제 완화란 이야기를 하지 왜 한국의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가에 대해 그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싫으니까 한국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떠들면 나중에 자기들이 손해니까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당이 최근에 무슨 경제청문회를 요구를 했다 하는데 솔직히 한국당의 경제는 무슨 경제입니까? 철이 지나서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다 망해가는 세계화, 글로벌리즘. 그리고 뭡니까? 또 신자유주의. 국경 없애고 상품 노동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해서 소수만 극단적인 이익을 보고 나머지 국가 내부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것밖에 더 주장했습니까? 자, 그런데 한국당이 청문회를 해서 경제청문회를 해서 지금 민주당이 망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규탄하겠다 하지만 한국당이 그들을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당이 잡았을 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또 성장 위한 지원책을 말하겠죠. 그건 거짓말이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당은요, 민노총 해체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기업에는 땅을 아주 싸게 제공하겠다. 그리고 뭡니까? R&D,
부분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겠다. 자, 토지, 노동, 자본 아닙니까? 기업의 3대 요소가요. 자본은 기업이 알아서 할 거고 정부가 어쩔 수 없는 거고, 토지, 노동하고 요즘 하나 빼난 기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야말로 기술력, 지식산업에 기반한 기술력인데, 이 부분을 기업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경제 대전환위에 있는 수구 꼴통형 인물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제 토론회가 열려서 황교안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열렸답니다. 황교안이 취임 100일인 지가 언젠데 아직도 행사마다 다 황교안 취임 100일을 붙이고 있습니까? 이것 자체가 한국당이 제가 볼 땐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현 정부 실정의 이유가 정책 차원에서 얘기하면 설명하지 못한다. 이념적 수준에서 문제가 됐다는 걸 밝혀야 된다. 이제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한 겁니다. 정책 차원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말로는 소주성이고 최저임금이고 주 52시간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걸 경제학적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실제 현실과 걸맞게 따질 자신이 없어서 좌파 경제라고 그냥 매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청문회 하자 할 때 저 민주당 무식한 자들이 청문을 해주겠다 하면 코너에 역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걸 씨는 단기간에 나라가 무너진 것은 대한민국 구성 원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현 정부의 정책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이념에 대한 설명 없이 한국당이 그냥 정책을 내놓으면 시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문 정권을 명령 경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며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을 대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했다고, 대전환 토론회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타이틀에 했던 글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소설가인, 거구형 소설가죠. 복거일이 명령경제, 전체주의적 명령경제라고 이야기한 말만 화두가 되었지. 자, 이 경제전환이 토론회 첫날 특별한 내용이 신문의 타이틀로 걸린 게 없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요. 지금 문 정권의 저 무지하고 무식하고 한마디로 이념에 가득 찬 자들이 밀어붙이는 이 경제를 그냥 좌파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자신들이 이것을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안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조업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민노총을 해체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기업들에게 아주 싼 가격에 토지를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R&D를 이렇게 제공한다라는 부분을 말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부터 정책 의총을 계속 열고 있는데요. 경제 대전환이.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경제를 대전환하면 1인당 5만 달러가 된다는데 경제 대전환을 문 정권이 파퓰리즘, 이념적 경제라고 비판을 하지 자기들은 어떻게 경제를 대전환할 것인가에 대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치가 노조 눈치 보기에서 탈피해야 된다. 노조 중심의 노동 질서를 근로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된다. 사회 안전망을 체계화해야 된다. 생애 주기적 고용, 복지, 보건, 서비스를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생산성 저하 구조와 고비용 구조의 틀을 깨트리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전면 폐기해라. 통상 외교를 강화해라.
그러면서 시장 중심주의, 혁신 투자, 견인성 성장 정책, 재정 위기 예방, 기본 인프라 강화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대부분 다 보면 과거의 대선 때 대선 후보의 보수 쪽의 대선 후보의 주로 정책 자료집에 들어가는 이야기들 수준이에요. 자, 한 개라도 확실한 한방을 한국당이 내세워야 됩니다. 그 한방은 뭐냐? 뭐가 제일 문제냐? 제가 오랫동안 기업하는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저 민노총 좀 정리해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규제 완화보다 민노총 정리가 100배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해외로 나간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려면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니까 이거는 국가 주도로요. 바로 공단을 조성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리쇼어링입니까? 돌아온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싼 가격으로 토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법인세 부분을 현실적으로 고용 창출에 연계해서 낮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혁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 부분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좀 해서 기업들의 그 기술들을 던져주고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케 해주고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요, 정말로 중요한 민노총 해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국당은 총선 대선에서 주제로 내걸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문 정권은 좌파라고 규정을 하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국당 팬들은 잘한다고 박수치겠지만 한국당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맨날 하는 소리 안에 문도 싫지만 너것도 진짜 찡하다 이렇게 할 거고, 기득권 편드는 너네들의 경제정책이 정말로 절대 안 바뀌구나 하고 비판할 겁니다. 지금 한국당의 경제대전환위원회예요. 그야말로 기성의 보수의 수구꼴통적 경제정책으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비판해온 학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경련 중심의 의견을 내는 사람들만 가 있어요. 그들 식의 경제로는 지금 대한민국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세계에서 다 밀려나는 경제사고라는 것을 지금 트럼프가 증명하고 영국이 증명하고 프랑스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국당은 안 바뀌고 있어요.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가 뭔 줄 압니까? 표를 던지는 국민과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과 행정가들과 대통령 같은 리더들의 차이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좌파들은 그나마 촛불이니 뭐니 각종 운동단체니 사회단체니 풀뿌리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끼리의 잘못된 방향이지만은 밀착이 바닥과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는 풀뿌리로 이렇게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걸 갖다가 의견을 듣지 않으면 괴리되기 때문에 그 풀뿌리로 조직되어 있는 바닥 이런 민심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집권 기반이 유지되고 또 촛불 시위나 이럴 때 대중을 동원해서 흔들 수가 있다. 좌파의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파 진영을 한번 봅시다. 이 보수 진영이라는 데는 바닥과 거기에 한국당 같은 정당, 거기에 정치인, 황교안 같은 리더, 또 박근혜, 이명박 전 정권 굉장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가장 불쌍한 서민들이 특정 정치인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종교화하고 있지만 그것이요, 자신의 불행을 더 가속시키는 그야말로 계급 배반의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이 경제와 정치를 연관시켜서 계급 배반형 투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삶은 아주 저열해요. 빈곤층이고 서민입니다. 근데 투표는
부유층이나 특권층을 위한다라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이 사회의 주류인 양 착각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클린턴이나 힐러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의 기득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 좀 자기가 그래도 약간 깨었다고 흉내내고 싶은 서민들이나 젊은 층 중에 상당수가 그런 류의 정치인한테 표를 던져오다가 지난번에는 샌더스한테 몰리면서 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고 보수 우파 쪽에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될 만큼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중과 괴리된 그야말로 그들을 위해서 상류 기득권 엘리트를 형 정치를 하는 사람, 상류층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퇴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거에서 우파의 공화당, 과거의 공화국연합으로 더구를 개성하는 그런 정당이 순식간에 망해버렸죠. 지금은 흔적도 미미합니다. 그리고 사회당, 프랑스의 좌파를 총망라한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다가 올랑드가 거기에서 장관 해묻다가 나온 마크롱한테 그냥 박살이 나버려서 지금은 저 변두리에 거의 학고방 같은 데다가 당사 얻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린 르펜의 극우 국민연합과 또 극자 정당이 지금 득세를 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얼마나 이 정치가 대중에게 멀어져 있는가를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뽑아준 마크롱이 또 개혁이라면서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니까 또 노란 조끼 시대가 일어나서 맨날 며칠을 파리 도심을 마비시키면서 마크롱에게 항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 좌우 이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란 조끼 시대가요. 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유류세니 기름값을 인상시켜서 서민들이 파리에 집이 하도 비싸서 몇십 킬로 떨어진 데 살면서 파리로 출퇴근하는데 기름값을 올려버리니까 빵값이 사라져버렸다. 세금 내고, 프랑스는 세금이 절반쯤 되잖아요. 세금 내고 오른 기름값 내면 먹고 살 돈이 없다라는 게 그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성정치, 저 문정권의 운동권 귀족들이나 그 다음에 한국당에 있는 상류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저 좌우 정당들이 중산층이나 서민의 이해와는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는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대한민국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멸종해 가고 있고 노인들이 살아가는 환경 한번 보세요. 거지꼴로 살아가는 노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없어요. 이놈의 집 때문에. 그런데도 집 문제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 자식 하나는 잘 됐으면 하는 게 내가 고생해도 국민들 대다수의 심정인데 대학 입시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저 사기친 썩은 대학 입시 형태에 대해서 입을 쳐닫고 있고 로스쿨 없애자 소리 절대 하지 않고 사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리는 부분은 핵심적인 이해관계에서는 거의 일치하고요. 또 보수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될 민노총 해체, 그것은 좌파의 기반을 해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는요, 어제 누가 저한테 말했어요. 황 소장이 말하는 민노총 해체, 그건 뭐 너무 할 수 있는 거겠냐, 너무 멀지 않냐,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말을 하면 그 순간에 절반은 실천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요, 국민 투표 붙여야죠. 그냥은 안 됩니다. 보수 정당들이 이거 단합해서 다음 대선에서 후보를 한 명을 정할 때 그냥 밀어주면 안 돼요. 저는 많은 보수 정치 세력들이 생겨서 그야말로 같이 죽자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당을 향해서요. 아니면 너네들을 해체하겠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대선 마지막에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는
그냥 끝까지 가겠다. 우리는 너네들하고 정책 방향이 다르고 가치와 사고가 다르다고 가야 되지요. 자, 그러면 수용하겠다 하면 받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국민투표에 붙이자. 민노총 해체를. 집권하면 6개월 내에 국민투표 붙이고 부결되면 우리는 전부 그냥 대통령직 내놓고 물러나겠다. 다시 대선하자. 자, 이런 정도의 각오로 달라붙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자,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피해가면서 무슨 좌파 경제니 이념 경제니 명령 경제라고 말로만 떠든다고 답이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집권한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에 그래 좌파 경제 명령 경제를 노무현 때 김대중 때 겪어보고는 그 10년은 뒤로 처박아 버리고 뭐 했습니까? 그냥 권력 노름하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습기 하나 집어넣은 걸 갖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로서는요. 누군가가 경종을 기존 썩은 저 보수 정치인과 보수 집단에 울려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보수에서 리더라는 사람들 상당수도요. 그야말로 기성 정치권에 줄 서거나 아니면 뭔가를 거기에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에 있어서요. 새로운 흐름과 물결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20일 날 앵그리 블루 2차 집회가 대중과 괴리된 한국 정치인 그리고 보수 이 집단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너네들이 뒤로 물러나 있으면 우리가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기도 전에 저들이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가 드러났습니다.